서울 외곽 오래된 전통시장의 새벽. 낡은 아케이드 가게 간판들이 아직 불도 켜지지 않은 시간. 상점들이 눈을 뜨기 전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 쓰레기 봉투를 걷고 바닥을 쓸고 닦는 사람들. 그들 중 한 명, 허리가 깊게 굽은 채 빗자루를 끌어가는 노년의 여인. 윤봉님 80. 이 시장을 지켜온 세월이 그의 주름마다 깊게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녀 곁에 항상 함께 있는 소녀 같은 여자. 송세아 27. 간병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할머니와 단둘이 살아가는 청년. 할머니, 추워요. 오늘은 일찍 들어가요. 세아가 어깨를 감싸주자 복림은 쓴웃음을 지었다. 이거라도 해야 우리 세아 밤에 따뜻한 밥 먹지. 가난한 현실이지만 할머니는 늘 세아를 먼저 생각했다. 그러나 세아에게는 할머니 몰래 숨겨온 소망이 있었다. 간호사가 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기적 같은 일. 하지만 돈, 교육, 연줄, 그 어느 것 하나 갖추지 못했다. 할머니보다 먼저 나를 위해 살아보고 싶다.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혼잣말을 하던 밤도 많았다. 하지만 할머니의 손등 위로 떠오른 파란 핏줄을 볼 때마다 세아는 생각을 접었다. 지금 내 꿈보다 할머니가 먼저지. 그러던 어느 날 밤새 귓전을 때리는 날카로운 한파 속에서 복림은 퇴근길에 장바구니를 들고 잠시 주저앉았다. 찬바람 한 줄기에 온몸이 식어갔고 눈발이 거세졌다. 그리고 복림이 들고 있던 종이봉투가 바닥에 떨어졌다. 손가락에 힘이 빠져나간 것이다. 그 순간 복림은 그대로 아스팔트 위에 쓰러졌다. 할머니, 세아의 절규가 시장에서 메아리 쳤다. 세아는 떨리는 손으로 복림을 안아들었고 119를 부르는 동안 복림이 아주 작게 속삭였다. 세아야, 그 봉투 꼭 잃어버리면 안 돼. 복림의 손에서 떨어진 종이 봉투를 세아는 자신의 품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울먹이는 숨을 삼킨 채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다. 심장 기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정신도 조금 혼미하신 상태고요. 즉시 입원이 필요합니다. 보호자 되시죠? 보호자. 그 말 한마디에 세아의 눈가가 붉어졌다. 밤새 할머니 손을 잡고 있던 세아에게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병원 간호조무사 면접.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재단 산하병원이었다. 날짜는 바로 내일 아침 9시. 세아는 너무도 두려웠다. 할머니를 잠시라도 혼자 두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에. 하지만 어쩌면 이 기회가 둘의 삶을 바꿀 마지막 희망일지도 몰랐다. 세아는 고민 끝에 면접은 포기하고 할머니 옆에 있기로 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할머니가 목숨처럼 지키던 봉투. 그 안에는 세월의 바랜 흑백 가족사진 한 장, 젊은 복림, 그리고 한 남자. 그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갓난아기. 세아는 사진 뒷면을 읽었다. 복림에게 영원한 사랑. 도진. 1970년 여름. 세아는 눈을 깜빡였다. 이 남자가 할머니가 다시 찾고 있는 사람인가? 그 순간 할머니가 깨어났다. 도진아. 죽을 듯 약한 목소리. 세아는 단번에 느꼈다. 이 이름, 이 사진, 여기엔 할머니의 평생 비밀이 숨어 있다. 그리고 그 비밀이 풀리는 순간 자신의 삶도 뒤집힐 것이라는 걸
설마 아버지의? 세아의 머릿속이 소용돌이쳤다. 바로 그때 병원 복도가 술렁였다. 검은 양복들, 권위와 재력이 몸에 붙은 사람들, 그리고 그 중심의 한 남자, 대한민국 최대 의료재단 회장 이도진. 그는 주변에 차갑게 지시했다. 병상 부족합니다. 불필요한 환자들은 내보내세요. 세아는 도진으로 향해 걸음을 옮기며 참아왔던 감정을 쏟아냈다. 여기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에요. 도진은 잠시 멈추더니 한 번, 딱 한 번 세아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냉철하고 동정 따위는 없었다. 하지만 단 한순간 복림의 병실을 스쳐 지나가는 도진의 시선이 조용히 흔들렸다. 마치 아주 오래전 버려두고 온 과거를 본 것처럼. 세아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할머니와 무슨 연관인지도 모르고 그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 또 하루를 맞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 병동에서 우연히 스친 이 만남이 세 사람 모두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운명의 무대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병실 안은 밤인데도 이상하게 밝았다. 형광등 불빛 아래 희미한 심장 모니터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마지막 자존심이 버티고 있는 것처럼 약하게 울리고 있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은 송세아는 두 손으로 윤복님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얇아진 손등 위로 솟은 핏줄과 거친 피부가 그동안 이 노인이 얼마나 오래 버텨왔는지 말해주는 듯했다. 할머니, 저예요. 세아예요. 눈 좀 떠봐요. 복림의 눈꺼풀이 떨렸다가 천천히 떠졌다. 흐릿한 초점 속에 세아의 얼굴이 들어왔다가 곧 허공 어딘가를 헤맸다. 그리고 복림의 입에서 아주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도진아. 세아는 그 이름을 다시 들었다. 사진 뒷면에서 봤던 그 이름. 할머니가 깨어날 때마다 또 잠꼬대를 할 때마다 부르는 이름. 도진. 마치 지워지지 않는 상처처럼 할머니의 기억 가장 깊은 곳에 남아있는 사람이었다. 그때였다. 병실 문 앞에 서 있던 그림자가 움직였다. 문이 살짝 열리고 고급 양복의 소매가 먼저 보였다. 이어서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남자의 얼굴. 텔레비전 뉴스에서 신문 기사에서 수도 없이 보던 인물. 이 나라 최대 의료재단의 수장, 회장 이도진. 세아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바라봤다. 여긴 왜 오시는 거예요? 퇴원시키라는 분이시잖아요. 도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병실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헐거운 입원복, 낡은 외투, 시장에서 여기까지 같이 온 듯한 장바구니 하나. 그리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윤복님. 도진의 눈동자가 그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굳어있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복님? 숨이 갈라지는 듯한 소리였다. 세아는 그 한마디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복님도 살짝 고개를 돌리더니 흐릿한 시야 속에서 도진의 얼굴을 더듬었다. 한참을 바라보던 복님의 눈이 크게 떨렸다. 도진아? 세아는 둘 사이를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손에 쥔 흑백 사진을 더욱 세게 쥐었다. 사진 속 젊은 남자와 여자가 지금 눈앞에 있는 두 사람과 겹쳐 보였다. 잠깐만요. 세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두 분 서로 아세요? 도진은 한 발짝 다가섰다. 더 가까이 복림의 얼굴을 보자 옛 기억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숨이 거칠어졌다. 망설임 끝에 그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복림 나야. 도진이. 복림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도진이야?
나 버리고 떠나 다시는 안 돌아온다고 했던 그 도진이가 맞니? 세아는 버리고 떠났다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도진의 눈빛에도 고통이 스쳤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떠나지 않았어. 널 찾아갔을 때 이미 너는 없었어. 그 집에서 넌 떠났고 아이는 죽었다고 했어. 복림의 손이 떨렸다. 무슨 소리야? 누가 그렇게 말했어? 우리 아이가 죽었다고? 도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우리 집 사람이 내 부모가 널 내쫓고 내가 아이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했어. 아이는 몸이 약해서 오래 못 버티고 죽었다고. 복림은 고개를 저었다. 침대 위에서 몸을 일으키려고 애쓰며 잔뜩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움켜잡았다. 난 도망간 적 없어. 그 집 앞에서 매일을 버텼어. 너가 오기만을 기다렸어.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외국으로 떠났다고 했어. 넌 아이를 버리고 떠났다고. 너도 우리를 버렸다고 그렇게 들었어. 세아는 숨이 막혔다. 서로를 버렸다고 믿고 서로에게 버림받았다고 오해한 채 평생을 따로 살아온 두 사람. 그 사이에서 자란 아이. 그리고 이제 그 아이의 딸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이 서서히 형태를 잡아가고 있었다. 세아는 용기를 내어 중간에 끼어들었다. 그럼 그때 태어난 아이가 우리 아버지예요? 제 아빠? 도진의 시선이 세아에게 향했다. 내 아버지 이름이 뭐지? 정주호요. 어릴 때 사진에서 봤던 아빠 얼굴이 이 사진 속 아기랑 같았어요. 할머니가 혼자 키웠다고 했고요. 복림은 울먹이며 끄덕였다. 그래, 우리 주호야. 아버지 없이도 잘 키우겠다고 내가 평생 약속했는데. 도진은 의자에 앉지도 못한 채 서 있는 상태로 이마를 짚었다. 어지러움이 몰려오는 듯 고개를 숙였다. 정주호. 그는 그 이름을 몇 번이고 되뇌었다. 그 아이를 내가 버린 거나 다름없어. 세아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버린 게 아니라 찾지도 않은 거 아닌가요? 회장님은 성공하셨잖아요. 재단 만들고 병원 세우고 사람들 살리고. 그런데 정작 자기 아들, 자기 손녀는 여기 이런 병실에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비서가 눈치를 보며 다가왔다. 회장님, 이제 가셔야 할 시간입니다. 도진은 손을 번쩍 들며 그를 막았다. 나중에. 단호한 한마디였다. 세아의 가슴에서 쌓여있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할머니랑 저 병원비가 무서워서 언제 쫓겨날까 하루하루 눈치 봤어요. 회장님이 만든 병원이라면서요? 사람 살리는 게 사명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살아온 사람들에겐 항상 문이 닫혀 있는 건데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중얼거렸다. 회장님, 이런 분들에게까지 신경 쓰실 필요는. 도진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롭게 갈라졌다. 닥쳐. 단 한 번의 말이었지만 그동안 누구도 본 적 없던 표정이었다. 눈빛에는 분노와 자괴감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이 사람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내 인생이 빚을 진 사람이고 내 아이의 어머니야. 비서는 당황해 눈을 크게 떴고 세아는 그 말에 다시 숨이 막혔다. 병실 공기가 단숨에 바뀌었다. 도진은 복림의 침대 곁으로 다가섰다. 그리고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던 자세로 천천히 허리를 굽혔다. 무릎이 바닥에 닿는 둔탁한 소리가 조용한 병실 안에 울렸다. 복림 미안해. 그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다. 그때 널 끝까지 지켜야 했는데 집안이 뭐고 체면이 뭐라고 내 손을 놓고 내 말을 믿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거짓말을 믿었어. 그래서 아이도 너도 모두 잃었어. 그 벌을 내가 평생 받으면서 살았어. 복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럼 왜 한 번도 안 찾아왔어? 내가 시장에서, 동네에서, 여기저기서 너 이름 물으며 살았는데 왜 한 번도.
도진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찾았어. 정말로 찾았어. 그런데 이미 늦었다고만 했어. 너는 다른 사람과 같다고, 아이는 죽었다고 그렇게만 들었어.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이 편했어. 도망칠 수 있는 변명 같아서. 그래서 더 죄인이야. 나는 끝까지 싸우지도 않았어. 그의 목소리에는 자기 혐오가 가득했다. 세아는 그 모습을 보며 평생 권력을 쥐고 살아온 재벌 회장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믿기지 않는다는 듯 바라봤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람이 정말 할머니의 첫사랑이었고 자신의 친할아버지라는 사실이 더욱 뼈아프게 다가왔다. 할머니는요? 세아가 천천히 말했다. 아빠 묘 앞에서 그랬어요. 내 아버지는 오래전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의 아이였다고. 근데 그 사람은 우리를 버렸다고만 했어요. 회장님이 버렸다고만. 도진의 눈이 조금 더 붉어졌다. 정말 미안하다. 그는 마치 그 말밖에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내가 가진 병원, 재단, 건물들 다 사람 살린다고 만든 줄 알았는데 결국은 내 죄책감 덜어내려고 만든 장난감이었는지도 몰라. 그는 고개를 들었다. 비서와 의료진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지금 이 병실 최우선 관리 대상입니다. 가능한 치료 전부 최선으로 지원하세요. 비용이 얼마가 들든 어떤 절차가 필요하든 내가 책임집니다. 이 병원을 만든 이유가 이제서야 하나라도 제대로 쓰이게 해야겠군요. 그 말에 의료진들이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지금까지의 회장이라면 VIP 환자의 편의와 수익을 먼저 따졌을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이 노인은 그에게 있어 세상 그 어떤 VIP보다 중요한 존재였다. 복림은 힘겹게 숨을 내쉬며 웃었다. 이제 와서 그런다고 옛날이 돌아오진 않지. 도진이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해야 해. 그게 내가 평생 미뤄왔던 책임이니까. 세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지금처럼만 생각하셨으면 우리 아버지도 할머니도 이렇게까지 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 도진은 담담하게 인정했다. 내 잘못이다. 모두 내 탓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바꾸려고 한다. 이 병원도 재단도 내 인생도. 그리고 그는 세아를 똑바로 바라봤다. 너의 인생도. 세아는 고개를 저었다. 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할아버지라고 하고 재벌 회장이라고 하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솔직히 화도 나고 억울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럴 거다. 도진이 조용히 말했다. 당연히 그럴 거다. 그러니까 당장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하겠다. 다만 너와 내 할머니가 더는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내가 조금이라도 만들어 보고 싶다. 복림이 세아의 손을 더 꽉 잡았다. 복림의 눈에는 마치 오랜 기다림 끝 작은 안도를 찾은 사람의 표정이 비쳤다. 하지만 세아는 그 표정이 불안했다. 왠지 이 모든 진실은 너무 늦게 밝혀진 것은 아닐까? 너무 늦은 사과, 너무 늦은 만남, 너무 늦은 책임. 도진은 다시 한번 무릎을 꿇은 채 복림에게 머리를 숙였다. 복림, 부탁이다. 아직 가지 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갚을 시간 조금만 더 줘. 하지만 세아는 알았다. 이미 할머니의 몸은 오래전부터 한계에 와 있었다는 걸. 이 진실을 듣기 위해, 이 마지막 순간을 버티기 위해 할머니는 끝까지 마음을 붙들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세 사람의 시선이 얽힌 채 병실 안 공기는 더 무겁고 진지해졌다. 그리고 이 병실 문 밖에서 기다리는 또 다른 시간이 있었다. 이 진실 이후의 삶, 죄책감과 책임, 분노와 용서, 가난과 재벌, 과거와 미래가 뒤엉인 그 삶.
세아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자신의 인생이 지금 이 순간을 기준으로 완전히 갈라지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면서 할머니의 숨이 깊게 가라앉고 있었다. 산소 호흡기에서 새어나오는 공기 소리만이 방안을 채웠다. 세아는 손을 꼭 잡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저 못 가요. 어디도 안 가요. 여기 있을게요. 복님이 힘겹게 눈을 떴다. 세아야, 울지 마라. 할머니는 괜찮다. 그 목소리는 바람처럼 약했지만 마음을 어루만지는 온기가 있었다. 도진도 침대 옆에 다가섰다. 성공, 권력, 명예. 그 어떤 것으로도 가릴 수 없던 죄책감이 그의 눈가에 맺혀 있었다. 복님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도진아, 나는 너 미워하면서도 죽는 날까지 보고 싶었어. 도진이 무너졌다. 미안해,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나를 용서해줘. 그 말에 복님은 미소를 지었다. 늦었어도 와줬잖아. 그걸로 됐다. 의사들이 다급히 들어왔다. 혈압이 떨어집니다. 준비하세요. 세아의 심장이 땅으로 꺼지는 듯했다. 할머니, 정신 차려요. 저 세아예요. 곁에 있어요. 복님은 마지막 남은 힘으로 세아의 손등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도진에게도 손을 뻗었다. 두 사람의 손을 함께 잡으며 말했다. 이제 서로 지켜줘라. 심장 모니터 소리가 갑자기 불규칙해졌다. 의사들이 서둘렀지만 복님의 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할머니, 안 돼, 가지 마요. 세아가 울부짖어도 목소리는 더 이상 할머니에게 닿지 않았다. 삑, 기계음 하나가 세 사람의 지난 인생 전체에 잔인한 마침표를 찍었다. 세아는 무너져 내렸고 도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평생 감추려 했던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렀다. 복님,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차가워지는 손을 감싸쥐었다. 왜 그때 조금만 더 싸우지 못했을까? 나는 정말 나약한 놈이었어. 세아는 눈물로 번진 시야 속에서 조용히 손을 얹었다. 회장님 탓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너무 늦게 만났을 뿐이에요. 도진의 눈에 다시 울음이 차올랐다. 그럼 남은 인생은 너를 위해 쓰겠다. 그래서 너라도 지킬 수 있게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겠니? 세아는 혼란스러웠다. 이 갑작스러운 인연과 기회가 과연 축복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일까? 며칠 뒤 조용한 장례식장에서 세아는 할머니의 이름이 적힌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할머니, 저 잘할게요. 할머니가 평생 잡아준 손, 저는 절대 놓지 않을게요. 그 뒤 도진이 다가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건 내 아버지 주호가 남긴 마지막 기록이다. 그리고 이건 너를 위한 장학금과 병원 취업 보장 문서다. 간호사가 되는 내 꿈. 내가 끝까지 책임질게. 세아는 봉투를 꽉 쥐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도진을 향해 고개를 깊게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진은 고개를 젓듯 말했다.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나야. 나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봄바람이 장례식장 밖을 스치고 지나갔다. 맑고 차가운 공기 안에 복님의 마지막 바람이 실린 듯했다. 그날 이후 세아는 도진 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누군가의 마지막 희망이 되는 일, 그녀가 가장 간절히 바라던 삶이었다. 그리고 병원 높은 층 어딘가에서 도진은 조용히 세아를 바라보았다. 이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바르게 살겠다. 삶은 그들을 멀리 돌게 했고 다시 만나게 했다. 누군가는 이것을 운명이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기적이라고 부를 것이다. 며칠 뒤 세아는 회색빛 도시를 바라보며 출근했다.
손에 쥔 출입증 한 장이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고 있었다. 병원 복도에 서 있는 자신을 보며 세아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할머니, 저 여기까지 왔어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하지만 속은 복잡했다. 과연 이것이 축복일까? 아니면 새로운 시련일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너무 큰 가문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한편 병원 최상층 집무실. 도지는 창밖을 본 채 깊게 숨을 들이켰다. 손에 쥐어진 사진 한 장. 젊은 자신과 복님, 그리고 아기 주호. 사무실 금고보다 소중하게 보관한 사진이었다. 복님, 이젠 내가 이 아이의 앞길을 지켜야죠. 그의 눈엔 여전히 아픔이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의지가 있었다. 죄책감으로 쌓은 제국이 아니었다. 이제부터는 책임의 이름으로 다시 쌓아갈 제국이었다. 오후 어느 병실, 세아는 할머니와 같은 사연을 가진 노인을 돌보고 있었다. 추운 겨울, 가족 없이 혼자 아픈 노인. 세아는 담요를 덮어주며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누군가 저를 지켜준 것처럼 저도 누군가를 지키고 싶어요. 장례식장 앞에 서 있던 그날의 약속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할머니가 남긴 빚을 씻는 게 아니라 할머니가 남긴 사랑을 이어가는 길. 일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 하늘을 올려다본 세아는 문득 미소를 지었다. 바람을 타고 들리는 듯한 목소리. 세아야, 잘하고 있네. 그 말 한마디면 세아에게는 충분했다. 삶은 여전히 쉽지 않겠지만 지켜야 할 누군가가 있고 힘이 되어줄 가족이 생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었다. 만약 그때 할머니 대신 면접에 갔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곧바로 답이 떠올랐다. 적어도 지금처럼 내가 사랑한 사람을 잃는 선택은 아니었을 거야. 삶은 하나를 잃고 하나를 얻는다. 누구도 정답을 알 수 없지만 오늘 세아는 확신이 있었다. 가족을 지키는 선택이 그녀를 여기까지 데려다 주었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이라면 꿈과 사랑하는 가족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